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밤 이렇게 황금 시간인데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전체 보실 때 소설을 읽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소설이고 뻔히 아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뻔히 알더라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다닐 때에 교재로도 있었고, 그러니까 국어 시간인가 영어 시간인가 아마 책에 있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다뤘던 작품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오늘날 현대에 꼭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뭐를 주목하시는가 하니, 첫째 게 희망이란 무엇인가, 희망의 끈을 어떻게 놓지 않고 부여잡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에 이 같은 거에서 인간적인 사람들의 요소, 인간적인 요소,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두 번째를 보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서 예술의 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술이라는 게 물론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더 높은 정신 세계를 말이나 다른 걸로 형용할 수 없는 부분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예술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숭고하고 귀중한 것은요, 예술은 생명을 살리고 예술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또 한 예술을 또 그냥 예술이 아니고 한 사람의 거기에 희생이 들어간 그런 예술이죠. 그냥 뭐 장난삼아 대충 그렸는데 그게 무슨 뭐 걸작이 돼서 누가 놀랐더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늘 무명화가로 있으면서 마지막 자기 작품을 그렸는 것이 결국은 한 사람을 살리게 되고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자세히 들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현대를 비록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현대 속에서 매우 기묘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소설을 또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아무튼 그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주목하시면서 이 소설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늘 하는 방식으로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 헨리 저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소설가, 특히 단편 소설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대단한 단편 소설가였지만은 그 삶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모네 집에서 또는 이모 손이나 할머니 손에 의해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겨우 고등학교 정도밖에 졸업을 못했고 그다음에 곧바로 직업 현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젊은 시절에 또 일이 잘 풀리는가 하면 그러지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전전긍긍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전전긍긍하다가 그렇게 전전긍긍한 것들이 전부 다 자기가 쓰는 글의 소재가 됩니다. 참,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거는 어떤 글 쓰는 훈련을 받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은 어느 누구도 오헨리한테 글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서 다 공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값진 거죠. 정말 혼자서 그렇게 공부해서 그전까지 없었던 부분 또는 그전까지 이어오셨던 부분들을 그대로 이어내면서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인간적인 면을 잘 부각시켰고, 그것도 바닥 사람들, 또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그리면서 그들의 삶을 주된 작품의 소재로 삼고 그들의 삶을 우리께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우리께 다시 불러 보여주는 그런 데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테고요. 혹시 생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1 시간 동안 생애와 작품 세계 이런 것만 따로 방송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오헨리의 생애 이렇게 찾으시면은
다른 방송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오늘은 주로 마지막 입세에 대한 작품을 같이 읽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잎새. 워싱턴 스퀘어 서쪽에는 길이 이리저리 얽히며 뻗어나가 조각조각 끊어져 있는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이곳의 길들은 기묘하게 경사지고 굽어 있어 한두 번씩 제 길과 교차하고 있다. 예전에 어떤 예술가는 이곳에 요긴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물감, 종이, 캔버스 대금을 받으러 온 수구먼이 이 길로 들어서면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길을 헤매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닌가. 그 때문에 예술가들은 북향 창문과 18세기 박공지붕, 그리고 네덜란드식 다락방의 값싼 셋집을 찾아 신기하고 예스러운 그리니치 빌리지로 몰려들었다. 이 첫 문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워싱턴 스퀘어라는 어떤 공간, 어느 위치에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될 텐데 여기 시대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1890년 후반에서 1900년 초 요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의 뉴욕이라는 거는 그렇게 오늘날 뉴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야말로 온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전혀 치안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뉴욕에 도착해서 그 살아가는 거는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화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 얘기들입니다. 우선 첫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워싱턴 스퀘어 서쪽 길이 이리저리 얽혀 뭔가 인생길이 얽혀 있다는 은근히 여기서 길을 얘기하면서 암시하고 있죠. 조각조각 끊어져 있는 플레이스라는 곳이 있다. 이렇게 하는 어떤 장소, 플레이스, 어떤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조각은 뭡니까? 이리저리 얽혀져 있기도 하고 조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아 여기서 뭔가를 암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다음 얘기가 이 길들은 기묘하게 경사지고 굽어 있고 또 한두 번씩 제 길과 교차하고 있고 등등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의 동서남북으로 딱딱 바둑판처럼 되어진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많은 도시들은 딱딱 이렇게 길을 바둑판처럼 만드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를 인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사지고 굽어 있고 또 여러 길들이 교차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인제 이 얘기입니다. 어떤 예술가는 이곳에서 어떤 요긴한 것을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실컷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자리에 와 있더라는 걸 요긴함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재밌지 않나요? 이 작가가 글을 쓰는데 보면은 정직하게 곧이곧대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약간 비트입니다. 비틀어서 쪼끔 시니컬한 부분도 있고 쪼끔 비꼬는 듯한 느낌도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헨리가 쓰는 방식은 아주 탁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결말 부분에 가서 어떻든 아이러니를 하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 아이러니를 또 잘 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단편 소설의 아버지라고 이름 붙일 만큼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이 작품 속에서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요긴한 가능성인데 그 요긴한 가능성이 하루 종일 수금하러 돌아다니는데 그 하루 종일 수금하러 다녔는데 수금은 못 하고 빈 호주머니로 그 자리에 처음에 출발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요긴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긴하지 않죠. 낭패 본 경우죠. 낭패도 아주 속상한 낭패인데 그거를 요긴했다. 요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장입니다. 그 때문에 예술가들은 북향 창문과 그다음에 18 세기 박공지붕 그러니까 이때가 1890 년쯤 된다고 했습니다. 1890 년.
요렇게 되는 작품 활동을 발표하는 그런 시기인데 18세기 한 100년 전의 얘기죠. 한 100년 전에 네덜란드식으로 되어진 집을 얘기합니다. 왜 네덜란드식인가 하면은 이 뉴욕, 특히 맨하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거기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덜란드식의 뭐 창문이 어떻고 박공 지붕이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다락방의 싼 가격에 집을 구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께는 아주 좋은 자리다. 싼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산 집을 찾고 그다음에 진귀하고 예스러운 그런 게 옛날같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리니치 빌리지. 인제 그리니치 빌리지라는 게 한 마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빌리지 이름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아파트 이름이라고 볼까요? 그런 아파트 이름을 여기다 인제 써 놓은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니치 빌리지. 요 그리니치 빌리지 안에서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살면서 그 예술가 속에 있는 일이 인제 여기에 일어납니다. 등장인물도 고작 3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오헨리의 소설의 특징이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쉽게 쓰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굉장히 쉽게 쓰지요. 어떻든 뭐 그냥 제가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읽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쓰여진 글이죠. 이들은 6번가에서 백남 머그잔과 채핑 디쉬를 가져왔고 그들의 촌락을 구성했다. 나지막한 3층짜리 벽돌집 꼭대기에 수와 존 씨의 화실이 있었다. 존 씨는 존 안나의 애칭이었다. 한 명은 메인주, 다른 한 명은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만났는데 예술과 치커리 샐러드, 그리고 비쇼풍 오소메에 대한 취향이 서로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맞아서 함께 화실을 쓰게 되었다. 그때가 지난 5월이었다. 11월이 된 지금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차갑고 보이지 않는 이방인이 이 촌락을 배회하며 얼음 같은 차가운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건드리고 다녔다. 동쪽 지역에서 이 파괴자는 수십 명씩 희생자들을 감염시키며 성큼성큼 다가왔지만 좁고 이끼 낀 플레이스의 미로 속에서 발길을 늦추었다. 미스터 페렴은 소위 신사도를 갖춘 예의 바른 노신사는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산들바람 속에 자란 작고 깡마른 여자는 피 묻은 주먹에 숨결이 거친 이 노인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존 씨를 덮쳤다. 그녀는 페인트 칠한 철제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서 네덜란드풍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옆집에 벽돌로 쌓은 텅 빈 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은 6번가 백납 머그잔과 채핑 디쉬를 가져왔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백납 머그잔이라는 거, 머그잔인데 백납이라서 납 가운데에 흰색 납, 그러니까 흰색 머그잔이라는 거죠. 결국은 흰색 머그잔과 채핑 디쉬는 뒤식인 디쉬인데 밑에 그 온도를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마치 그 풍로처럼 그런 게 달려져 있는 것. 결국은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편하게 된 것.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고 제대로 요리해서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 와서 요리를 옛날에는 요즘처럼 전자레인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데워 먹는 데는 이같이 밑에서 이렇게 풍로처럼 되어진 거를 불을 해 가지고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핑 디시라는 거를 했고 이 가져왔고 그들의 촌락을 구성했다. 다 모여 산다는 거죠. 그런데 모여 사는데 인제 존 씨와 그다음에 수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존 씨는 조안나인데 미국인들은 그 이름을 쉽게 부르도록 조안나 하는
존스 이렇게 하면서 부르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잘 바꿔서 부르는 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안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애칭을 존 씨라. 그래서 존 씨하고 존 씨와 그다음에 존 씨 친구인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3층짜리 벽돌집 꼭대기에 누가 있다고요? 존 씨의 친구인 수와 그다음에 존 씨의 화실. 이제 같이 그래서 같이 화실을 쓰고 있는데 마지막 한 3층 집 벽돌집이라 했습니다. 존 씨는 조안나의 애칭이었다. 이런 식으로죠. 한 명은 메인주,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수는 메인에서 왔고 한 사람은 서쪽에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이제 이 얘기다. 그러면서 각자 출신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만났는데 뭐 거창한 걸로 만나진 것도 아니고요. 뭘로 하는가 하면은 치커리 샐러드, 그다음에 비숍풍의 옷 소매가 서로 취향이 비슷하다. 그리고 예술적 취향도 비슷하다. 그래서 그럼 우리 같은 화실을 쓸까? 이렇게 해서 뭔 인연이 된 것도 아니고 단지 같이 밥 먹는 식당에서 만나서 그래서 화실을 같이 쓰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3층에 있는 이 화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라는 사람이 있고 그 친구인 존 씨가 있고 또 조금 있으면은 할아버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사람도 보면은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만나서 같이 이제 화실을 쓰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지난 5월이다. 그럼 만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죠. 화실을 같이 쓰고 그렇게 한 지가 5월밖에 안 됐다. 지난 5월이다. 11월이 됐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중에 존 씨는 폐렴이라고 부르는 차갑고 보이지 않는 이제 폐렴에 걸렸다는 거죠. 이방인이 이제 폐렴을 마치 의인화 생각해서 차갑고 보이지 않는 이방인이 찾아왔다는 거, 존 씨께. 이 촌락을 배회하다가 아주 여기저기 차가운 손으로 여기저기 건들고 다닌다는 표현을 재밌게 했죠. 병이 유행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폐렴이 유행하더라 하지 않고 마치 폐렴이 사람인 것 차가운 손을 가지고 여기저기 건들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지역에 이미 이 파괴자는 수십 명의 희생자를 그다음에 성큼성큼 다가와서 좁고 이끼 낀 플레이스, 아까 플레이스가 어디라고 얘기했죠? 아주 얽혀져 있고 보잘것없이 실컷 수검하러 다녔는데 제자리 도로는 그런 복잡한 그런 자리에 미로처럼 된 그 플레이스를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 플레이스로 좁고 이끼 낀 플레이스에 미로 속에서 발길을 늦추었다. 이게 발길을 늦추었다는 게 뭡니까? 이 유행되는 게 계속 유행시키면서 여기를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미스터 페럼이라고 합니다. 페럼은 이제 사람처럼 미스터 페럼은 소위 신사들을 갖춘 예의 바른 노신사도 아니었다. 캘리포니아 산들 바람 속에 자란 작고 깡마른 여자는 누굽니까? 존 씨죠. 존 씨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왔고 하나는 메인에서 왔다고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온 존 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들 바람에 자란 작고 깡마른 여자, 아마 존 씨가 작은 모양일 거다. 키가 작고 이제 그런 사람이 깡마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피 묻은 주먹에 숨결이 거친 이 노인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이제 너무 쉽게 이 노인이 이제 이 존 씨를 덮쳤다는 거죠. 폐결핵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존 씨를 덮쳤다. 그러니까 아주 그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 씨를 이 미스터 페럼이라는 석이 확 덮쳤다는 거죠. 그녀는 페인트 칠한 철제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서 네덜란드풍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옆집의 벽돌로 쌓은 텅 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페럼이라는 미스터 페럼이 동네를 휘어잡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조그마한 덩치에 이 존 씨는 영락없이 거기에 어떻게 되나요? 그 침대에 그냥 쓰러져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얘기합니다. 어느 날 아침 바쁜 의사는 텁수룩한 회색 눈썹을 찡긋거리며 수를 복도로 불러냈다. 저 아가씨가 나을 가능성은 글쎄 열에 하나요. 의사가 체온계를 흔들어 수은을 털어내리며 말했다.
그나마도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해요. 지금처럼 장의사만 기다린다면 어떤 처방도 효과가 없지. 가엾은 당신 친구는 자신이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마음 쓰는 일이 뭐 없을까? 저 친구는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어 했어요. 수가 말했다. 그림? 에이, 무언가 마음을 쏟을 만한 게 없느냐고. 예를 들면 남자라든지. 남자요? 수가 의외라는 듯이 말했다. 남자가 도움이... 아니요, 선생님.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요. 의사가 말했다. 지금처럼 내가 의학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보겠소. 하지만 환자들이 자신의 장례식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한다면 난 약효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요. 만일 저 아가씨가 이번 겨울에 새로 유행할 외투 소매가 궁금해 당신에게 물어보게 만든다면 살아날 가능성은 10에 하나가 아니라 5에 하나 정도가 될 거라고 내 약속하리다. 의사가 돌아간 뒤 수는 작업실로 들어가 일본제 냅킨이 다 헤어지도록 울었다. 그러고는 화판을 들고 휘파람으로 흥겨운 노래를 불며 활기차게 존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바쁜 의사는 습수룩한 회색 눈썹을 찡그리며 수를 복도로 불러냈다. 아마 이제 의사가 당신은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의사가 이렇게 왕진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친구인 수를 바깥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겁니다. 복도로. 저 아가씨가 나을 가능성 글쎄 열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가 그저 장의사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열에 하나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묻습니다. 뭔가 마음을 쏟을 만한 게 없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만은 수가 하는 얘기가 저 친구는요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폴리만에 가서 나폴리만의 그림을 그리고 다 화가들이니까 그걸 그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사 얘기가 그림? 그런 거 말고 마음을 쏟을 만한 게 있느냐고 예를 들면 남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술가가 생각하는 값어치와 관심과 그다음에 이 의사가 일반적으로 보는 관심이 아주 다르죠. 겨우 그런 거 정도까지 마음을 쏟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남자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수는 의외라는 듯이 남자가 도움이 된다니요? 수도 마찬가지로 예술가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겠죠. 선생님 그런 거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가 그렇게 남자도 없다면은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문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내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힘쓰겠지만은 환자가 자기 장례식이나 떠오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약효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환자인 저 아가씨가 이번 겨울에 유행할 외투 소매가 어떤 걸까라는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살아날 가능성은 5에 하나 정도로 높아진다는 거 살아날 가능성이. 그렇게 하면서 인제 수께 그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랬더니만 수는 의사가 돌아간 뒤에 왔다가 간 이후에 일본제 냅킨 왜 일본제 냅킨이 유명한가 하면요. 일본제 냅킨은 특히 일본이 갖고 있는 그 판화 있잖아요. 찍어내는 그 판화 기술 때문에 일찌감치 구라파에 먼저 알려졌어요, 일본의 판화가. 그래서 인제 냅킨도 그냥 일반색으로 냅킨보다는 거기에 일본제 판화 중에 어떤 부분이 찍혀진 그런 게 그래도 예술가들이 아마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제 냅킨이 다 헤어지도록 울었다는 거죠. 너무 속상하니까. 그러고는 화판을 들고 이제 안 그런 척하면서 화판을 들고 휘바람으로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활기차게 존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같은 화실을 쓰고 있는데 방은 이쪽 존 씨 방, 또 이쪽 수가 쓰는 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씨가 방으로 들어갈 때는 표정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봅니다. 연구하면 친구에게 살고 싶은 의욕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대로 갖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존 씨는 침대보에 주름 하나 만들지 않은 채 얼굴을 창문 쪽으로 향하고 누워 있었다. 수는 그녀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휘파람을 멈췄다. 수는 화판을 놓고 펜과 잉크로 잡지 연재 소설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소설가들이 문학의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기고하는 잡지 연재 소설에 젊은 화가들은 사파를 그려 자신의 길을 닦아나가곤 했다. 수는 소설 주인공인 아이다호 카우보이의 우아한 승마바지와 외알 안경을 그리고 있다가 몇 번인가 되풀이해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소리를 들었다. 수는 얼른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존 씨는 눈을 또렷이 뜨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숫자를 세고 있었다. 그것도 거꾸로. 12. 그러더니 잠시 후 말했다. 11, 19. 그러더니 8, 7을 거의 동시에 세었다. 수는 창밖을 유심히 내다보았다. 뭘 세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황량하고 쓸쓸한 마당과 6미터쯤 떨어진 곳에 벽돌집에 텅 빈 벽밖에 보이지 않았다. 뿌리가 썩고 말라 비틀어진 늙은 담쟁이 덩굴이 벽을 반쯤 타고 올라가 있었다. 가을에 차가운 입김에 시달린 담쟁이 덩굴만이 잎을 거의 다 떨어뜨려 앙상해진 채 허물어져가는 낡은 벽에 매달려 있었다. 뭘 세고 있는 거니? 수가 물었다. 6. 존 씨가 속삭이듯 말했다. 이젠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 3일 전에는 거의 100개는 있었거든. 세느라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아. 아, 저기 또 하나 떨어지네. 이제 5개 남았어. 뭐가 5이니, 존 씨? 나뭇잎 말이야. 담쟁이 줄기에 붙은 나뭇잎.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면 나도 가겠지? 난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가 너에게 말하지 않든?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들어본 적 없어. 수는 일부러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존 씨는 침대보에 주름 하나 만들지 않은 채 존 씨가 얼마나 그대로 마치 시체처럼 누웠는가를 요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런 걸 보면은 그 작가의 섬세한 관찰력이 참 특이하지요. 존 씨는 침대보에 주름 하나 만들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얼굴을 창문 쪽으로 향하고 누워 있었. 그래 마치 목석처럼 얼굴만 창문 쪽으로 하고 누워 있다는 거죠. 수는 그녀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휘바람 소리를 멈췄다. 워낙 그 미동 없이 그쪽 창문을 쪽으로만 있으니까 휘바람 불며 들어왔다가 자나 싶어서 멈췄다는 거죠. 수는 화판을 올려놓고 펜과 잉크로 잡지 연재 소설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들의 직업이 뭔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화가도 아니고 그냥 사파 정도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소설가들이 문학의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기고하는 잡지 연재 소설에 젊은 화가들은 사파를 그려 자신의 길을 닦아가곤 했다. 네, 당시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소설가들도 그렇고 또 젊은 화가들도 그렇고 열악하게 산다는 거죠, 한마디로요. 예, 그렇게 그들의 삶이 그저 사파나 그리고 하는 그런 사에 불과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는 소설 주인공이 아이다호 카우보이의 우아한 승마 바지와 외알 안경을 그리고 뭐 등등 이제 수가 그리고 있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는 얼른 침대로 가서 다가갔다.
어떤 마지막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얼른 침대로 갑니다. 갔더니만은 보니까 존 씨가 눈을 또렷이 뜨고 자는 게 아니었다는, 눈을 또렷이 뜨고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데 그게 또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는 거예요. 12, 조금 있다가 11, 19, 뭐 이러면서 숫자가 어떤 데는 8, 7 이러면서 동시에 세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하는지 물어봅니다. 뭘 세고 있는 것일까? 거기는 황량하고 쓸쓸한 마당과 한 6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벽돌집에 빈 벽만 이렇게 보일 뿐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단지 뿌리가 썩고 말라 비틀어진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뿌리가 썩고 말라 비틀어지는 늙은 담쟁이 덩굴이 벽을 반쯤 타고 올라가다가 뭐 담쟁이 넝쿨도 막 꽉 들어찼는 어떤 그런 거, 대부분 IB 대학들이 보면 완전 빽하게 담쟁이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늙은 담쟁이가 하나 있는데 아주 보잘것없이 그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그렇게 있다는 거다. 가을 차가운 입김에 시달린 담쟁이 넝쿨만이 잎을 거의 떨어뜨려 앙상해진 채 허물어져 가는 낡은 벽에 매달려 있다. 이제 요 부분을 보게 되면은 풍성하게 담쟁이 넝쿨이 있지 않고 가을, 아마 늦은 가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든지 지금보다 좀 더 늦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가을 담쟁이 넝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을 차가운 입김에 시달린, 이렇게 담쟁이 넝쿨이라고 얘기했죠. 요것도 보면 작가적인 상상력입니다. 뭐 가을에 무슨 입김이 있어? 그렇잖아요. 가을이 뭔 입김이 있어? 그냥 작가적 상상력. 그래서 가을에 차가운 입김에 시달린 담쟁이 넝쿨. 그래서 앙상한 가지를 한 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파리를 떨구고 있더라. 존 씨인데 묻습니다. 뭘 세고 있니? 그랬더니 존 씨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젠 더 떨어지고 있어. 3일 전에는 거의 100개나 됐거든. 3일 전에는 한 100개쯤 있던 게 이제는 다 떨어지고 몇 개가 남았다고요? 6밖에 안 남았다는. 3일 전에는 얘들을 세느라고 아주 골치 아플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아. 저기 또 하나 떨어지네. 이제 5개만 남았어. 자, 3일 전에는 100개 넘게 했던 게 이제 우르르 떨어지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존 씨의 생명이라는 것도 이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같이 암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존 씨가 그 마지막 한 입에 자기 생명도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가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젠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 3일 전에는 100개나 남았는데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5이니 존 씨?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가 묻습니다. 뭐가 도무지 5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숫자가 거꾸로 세고 또 3일 전에는 100개다가 이제는 5개밖에 안 남았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지니까 뭐가 5이니? 하고 묻습니다. 담쟁이 잎 말이야. 담쟁이 줄기에 붙어 있는 나뭇잎, 마지막 잎서기가 떨어지면 나도 가겠지.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담쟁이 잎이 떨어질 때에 내 생명도 그때는 끝날 거야라는 것을 동시에 일치시켜 놓고 이제 그 담쟁이 이파리가 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난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수가 이제 바로 그런 부정적인 말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열에 하나 정도 살 가능성이 있다 했죠. 그런 말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바보 같은 소리는 들어본 적 없어. 그러니까 담쟁이 넝쿨이 떨어지면 너도 죽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수는 일부러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수가 어떻게 이 존 씨를 지극히 같은 화실에 일하는 같은 여자로서의 어떤 아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척이나 아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요. 자, 또 보겠습니다. 마른 담쟁이 덩굴 잎사귀랑 네가 낳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니? 그리고 넌 저 담쟁이를 아주 좋아했잖아. 이 철부지 아가씨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 그만둬. 의사가 오늘 아침에 말하길 네가 곧 완쾌될 확률은 그러니까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10중 8구랬어. 그러니까 뉴욕에서 전차를 타거나 걸어갈 때 새로운 건물에 지나치게 될 확률만큼이나 높은 거야. 자, 이제 스프 좀 마셔봐.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려서 그걸 편집자한테 팔아가지고 우리 아픈 철부지에게 포도주도 사주고 식성 좋은 나는 돼지고기도 사 먹어야겠다. 포도주는 더 살 필요 없어. 존 씨가 시선을 창밖에 고정시킨 채 말했다. 또 하나가 떨어지네. 아니, 난 스프도 필요 없어. 이제 내 입밖에 안 남았네.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럼 나도 가는 거야. 예, 존 씨. 수는 그녀에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 눈 딱 감고 창밖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지 않겠니? 내일까지 그림을 넘겨야 해. 그림 때문에 빛이 필요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커튼을 내려버렸을 거야. 다른 방에 가서 그릴 순 없어? 존 씨가 차갑게 물었다. 네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래. 수가 말했다. 그리고 네가 저 바보 같은 담쟁이 잎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림을 다 그리는 대로 말해줘. 존 씨는 눈을 감으며 쓰러진 조각상처럼 창백한 모습으로 꼼짝없이 누워 말했다.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이제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생각하는 것도 지쳤고, 전부 다 내려놓고 아래로 아래로 떠내려가고 싶어. 저 가엾고 지친 나뭇잎처럼. 잠을 좀 자보렴. 수가 말했다. 난 배엄한 할아버지에게 은둔한 늙은 광부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야겠어. 1분도 안 걸릴 거야. 내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있어. 어? 자, 그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마른 담쟁이 능쿨이랑 마른 담쟁이 능쿨 잎사귀랑 내가 남는 거랑 뭔 관계 있다고 그러니? 하면서 이제 수가 묻습니다. 그리고 넌 저 담쟁이를 아주 좋아했잖아, 이 철부지 아가씨야. 지금 와서 그 좋아하던 담쟁이에게 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더 하면서 나무랍니다. 안타까워하는 거죠. 나무랍이긴 하지만은 의사가 오늘 아침에 말하길 내가 곧 완쾌될 확률은, 그러니까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10중 8구래. 어떻게 되나요? 뒤집어서 얘기하죠. 10중 하나가 살 가능성이 있다고 수께 얘기했는데, 수는 그 친구인 존 씨께 얘기할 때 거꾸로 얘기합니다. 10중 8구로 네가 될 것 같다고 얘기했대. 한바 10중 8구라면은 우리가 또 전철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오는 동안에 새 건물을 만날 가능성이 10중 8구지 않니? 그것처럼 새로운 건물을 만날 수 있듯이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 이제 이 숲을 먹고 힘을 내봐. 그럼 숲을 좀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권합니다. 나는 그림을 다 그려서 편집자인데 넘기고 마감 내에 넘기면서 이제 거기에 넘기면서 한 돈을 받아와 가지고 포도주도 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사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잔 씨가 그러죠. 포도주는 이제 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바깥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로 이제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또 하나 떨어지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그 떨어지고 있는 담쟁이 능쿨 잎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잎밖에 안 남았네.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럼 나도 가는 거야 하면서 이제 존 씨가 얘기합니다. 그러니 속상한 수가 존 씨, 그러면서 이제 몸을 굽히면서 말합니다.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 눈 딱 감고 창밖을 보지 않으면 안 될까? 그걸 약속해 주면 안 될까? 내가 내일까지 그림을 마쳐야 되거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림을 마칠 수가 없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존 씨가 하는 얘기가 그럼 다른 방 가서 그림을 그려.
이렇게 차갑게 얘기합니다. 그렇더니만은 친구인 수가 얘기입니다. 나는 내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래. 여기에 뭔가 따뜻한 인간적인 걸 느끼게 되죠. 수가 말했다. 그리고 저 바보 같은 담쟁이 잎을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이제 수가 바보 같은 담쟁이는 저가 안 봤으면 좋겠 그럽니다. 그랬더니만은 존 씨가 그럼 그림을 다 그리는 대로 말해줘. 그러면서 눈을 감으며 쓰러진 조각상처럼 창백한 모습으로 꼼짝없이 누워 있어 말했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이젠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생각하는 것도 지쳐. 전부 다 내려놓고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고 요 부분입니다. 아래로라는 부분이 위에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의 이제 희망의 끈을 놓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아래로 내려가고 싶죠. 가엾고 지친 나뭇잎처럼 나도 그렇게 가고 싶. 그렇게 얘기했더니 잠을 좀 자보렴 하면서 수가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가 난 배우만 할아버지, 이제 1층에 살고 있는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께 광부 모델이 좀 돼 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서 1분도 안 걸릴 거야. 내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있어. 그렇게 이제 친구께 얘기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베어만 영감은 두 사람의 화실 아래 1층에 사는 화가였다. 그는 60살이 넘었으며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같은 수염이 사티로스 같은 머리에서부터 악동 같은 몸으로 곱슬곱슬 감겨 내려왔다. 베어만은 실패한 화가였다. 40년이 넘도록 붓을 들어왔지만 위대한 예술가의 옷자락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걸작을 그리려 했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따금 광고나 상업용으로 쓰는 서투른 그림만 그렸을 뿐 그 이외에는 몇 년 동안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았다. 전문적인 모델을 고용할 돈이 없는 이 마을의 젊은 화가들을 위해 모델을 서주고 푼돈을 벌었다. 그는 진을 과하게 마시면서 언젠가 걸작을 그리겠노라 말하곤 했다. 이외에 그는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를 심하게 나무라는 다혈질이었으며 자신을 위층 화실에 있는 젊은 두 예술가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경비견이라 여겼다. 수가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 그는 진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걸작의 첫 번째 획이 그어지기를 25년간 기다려온 빈 캔버스가 이젤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존 씨의 망상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녀가 세상에 대한 애착이 더 약해지면 정말 가볍고 허약해져서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가버릴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눈이 빨개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베어만 노인은 그런 바보 같은 상상이 어디 있냐고 버럭 큰 소리쳤다. 젠장? 독일어 발음이 섞인 꼬부라진 혀로 그가 외쳤다. 아니, 이 망할 놈의 덩굴에서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죽겠다는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말은 세상에 처음 들어보네. 안 할래. 자네의 그 바보 같은 은둔자 모델 노릇은 안 한다고. 왜 존 씨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그냥 놔뒀어? 아휴, 이 불쌍한 존 씨. 존 씨가 많이 아프고 약해졌어요. 수가 말했다. 그리고 열 때문에 마음도 병들었는지 이상한 망상만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베어만 할아버지. 내키지 않다면 저를 위해 모델을 해주시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전 할아버지를 매정한 수다쟁이 노인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너도 별 수 없는 여자로구나. 베어만이 소리쳤다. 누가 안 한다고 그랬어? 같이 가자고. 난 이미 30분 전부터 이 포즈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려고 했어. 젠장. 여기는 존 씨처럼 착한 사람이 병들어 누워있을 곳이 못 돼. 조만간 내가 걸작을 그리면 우리 모두 여기를 떠나는 거야.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존 씨는 자고 있었다. 수는 창문 가리개를 창턱까지 끌어내리고 베어만에게는 다른 방으로 가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창밖으로 담쟁이 덩굴을 근심스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차가운 비가 눈과 섞여 계속 내리고 있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배엄한 영감은 두 사람의 화실 아래 1층에 살고, 아까 이 사람들은 3층에 산다 그랬죠. 그렇게 살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그는 60살이 넘었으며,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같은 수염이 사티로스 같은 머리에서부터 악동 같은 몸으로 곱슬곱슬 감겨져 내려왔다. 이제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뭐랄까요? 모세상 같은 수염이 사티로스 같은 머리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사티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좀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건데, 이 수염을 한번 보세요. 수염도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그래서 사티로스의 수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아무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역할이 디오누시스를 따르는 무리들이 장난치고 또 주색을 밝히고 뭐 그러는 사람들 뒤에 꽁무니 정도 따라다니는 사람서 주로 그리스 신화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신들이지만 그리스는 워낙 많은 신들로 이제 그렇게 신화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티로스 맞는 거는 대부분 보면 익살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익살극을 맞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림도 한번 보세요. 그림도 이렇게 익살스럽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 그림이 사티로스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엄한 영감을 표현하는데 사티로스를 갖다 붙였다는 것은 역시 화가들답게 이제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익살스럽게 생겼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같이 사티로스 수염같이 생겼는데 수염이 머리에서부터 악동 같은 몸으로 곱슬곱슬 감겨져 내려왔다. 아까는 수염이 이렇게 축 이렇게 되죠. 그런데 곱슬곱슬 감겨져 내려오는 그런 수염이라는 거다. 그 다음 얘기가 보세요. 배엄하는 실패한 화가였다. 왜 그런 거면 40년 넘도록 붓을 이렇게 그려왔지만은 위대한 예술가라고 하는 옷자락도 못 잡을 만큼 보잘것없는 실패한 예술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글작을 그리려고 하려고 했지만은 아직 시작조차도 하지 못했다. 이것도 재미있게 표현을 했죠. 글작을 그린다고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 실제 아직 시작도 못하고 가끔 상업용 광고나 그런 서투른 그림 정도만 가렸을 뿐 그 이외에는 아직 아무런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지도 못했고 겨우 한다는 게 전문 화가들의 모델이 돼서 노인 모델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간의 돈을 버는 그런 모델로 푼돈을 벌고 그나마 푼돈을 번 것도 뭘 했다고요? 그는 진을 마셨다. 영감 독한 술이죠. 그 독한 술 진을 마시면서 그 다음에 언젠가는 글작을 그리느라고 말하곤 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그는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심히 나무라는 다혈질의 사람이었다.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도 연약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그걸 못 참아하는 노인네라는 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뭘로 생각하는가? 마치 2층에 3층에 살고 있는 젊은 두 화가들. 하나는 병들어 누웠고 하나는 지금 앞에 와 있는 이 화죠.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서 수와 존 씨입니다. 수와 존 씨를 자기가 마치 지켜야 되는 충실한 그 경비견인 줄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재밌죠. 두 사람을 지켜야 되는 경비견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리니치 빌리지라는 가난한 화가들,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이는 이 자리가 얼마나 따뜻한 공동체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비록 가진 것 없더라도 마음 씀씀이는 이렇게 다 따뜻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한쪽 구석에는 글작의 첫 번째 획이 그어지기를 25년간이나 기다려온 빈 캔버스가, 빈 종이 이렇게 되는 캔버스죠. 25년 동안 빈 캔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이젤 위에 이렇게 얹어놔. 이젤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그림 그릴 때 놓는 그 위에 25년간이나 빈 캔버스가 흰 도화지가 그대로 25년간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존 씨의 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세상에 대한 애착이 더 약해지면은 정말 가볍고 허약해져서는 마치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떨어질 것 같아서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이 빨개지고 눈물이 그릉그릉해진 배엄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해졌다고 하죠. 그런 바보 같은 상상력이 어딨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누가 어렵게 쉽게 포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혈질인데 아니나 다를까 버럭 소리 지르면서 배엄한이라는 걸 봤을 때도 이미 독일어 이게 그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이름에서도 독일 계통이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이제 젠장 할 때에 독일어 발음이 섞인 꼬부라진 혀로, 왜냐하면 진을 마시고 있었으니까 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망할 놈의 덩굴에서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죽겠다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 그런 말은 세상에 처음 들어보네. 안 할래. 자네의 그 바보 같은 은둔자 모델 노릇은 안 한다고. 이제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존 씨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그냥 놔둬서 불쌍한 존 씨 하면서 이제 그럽니다. 둘이 이제 친하게 같은 방에 있는 걸 알면서 웃자자고 네 친구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뒀냐면서 나무랍니다. 막 나무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씨가 많이 아프고 약해졌어요. 라고 수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열 때문에 마음도 병들었는지 이상한 망상을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배엄한 할아버지가 내키지 않는다면 저를 위해 모델을 해주시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그 다음 얘기가 보세요. 전 할아버지를 매우 수다쟁이 노인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 너도 별 수 없는 여자로구나 하면서 배엄한이 소리칩니다. 누가 안 한다고 그랬니?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 가자고 같이 가자고. 난 이미 30분 전부터 포즈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젠장. 여기는 존 씨처럼 착한 사람들이 병들어 누워 있을 것이 못 돼. 조만간 내가 걸작을 그리면 우리 모두 여기를 떠나는 거야. 아무렴 그렇고 말고 또 걸작 얘기입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이런 데 험한 데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걸작을 그려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여기를 다 떠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위층으로 이제 올라가죠. 존 씨는 자고 있었. 영건 존 씨가 자고 있으니까 창문을 이제 가려 놓는 겁니다. 수는 창문 가리개를 창턱까지 끌어내리고 배엄한에게 다른 방에 가라고 얘기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창밖으로 담쟁이 능쿨을 근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근심스럽게 쳐다보나요? 저 담쟁이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은 수도 죽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근심스럽게 쳐다봤다는 거죠. 그리고는 잠시 서로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제 기도 안 차니까 말없이 이제 서로 볼 수밖에 없겠죠. 차가운 비가 눈과 섞여 계속 내리고 있었다. 날씨조차도 어떻게 되나요? 차가운 비가 이미 눈하고 섞여서 내리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마지막 남았는 담쟁이 능쿨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낡은 푸른색 셔츠를 입은 배엄마는 바위 대신 큰 냄비를 엎어놓고 그 위에 은둔자 광부처럼 앉았다. 다음날 수가 1시간쯤 잠들었다 깨어났을 때 존 씨는 눈을 크게 뜨고 멍한 시선을 내려진 녹색 커튼에 고정하고 있었다. 커튼 좀 걷어줘. 창밖을 보고 싶어. 속삭이듯 그녀가 요구했다. 지칠 대로 지친 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어라? 사나운 비바람이 밤새 몰아쳤는데도 담쟁이 잎 하나가 아직도 벽돌벽에 붙어 있었다. 덩굴에 남은 마지막 잎이었다. 입자루 부분에는 아직 진한 초록빛이 남아 있었지만 톱니 같은 가장자리가 시들고 약해져 누렇게 변해버린 잎이 땅에서 6미터쯤 높이의 가지에 꿋꿋이 버티고 있었다. 마지막 잎이야. 존 씨가 말했다. 지난밤에 분명 떨어질 줄 알았어. 바람 소리를 들었거든. 아마 오늘은 떨어질 테고 그러면 나도 따라 죽게 되겠지. 예, 제발. 수는 지친 얼굴을 베개 쪽으로 숙이며 말했다. 날 좀 생각해줘. 네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거라면. 나는 어떡하라고. 하지만 존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미지의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영혼이다. 그녀를 우정 그리고 이 세상에 묶어주었던 끈이 하나둘 풀리면서 망상은 더욱 강하게 그녀를 사로잡는 듯했다.
땅이 저물어 땅거미가 졌는데도 외로운 담쟁이 잎은 벽에 붙은 줄기에 매달려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북풍은 다시 몰아쳤고 비는 창문을 두드리며 네덜란드식 처마 아래로 후두둑 떨어졌다. 날이 밝자마자 존 씨는 커튼을 올려달라고 득달같이 요구했다. 그런데 담쟁이 잎은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존 씨는 누운 채 오랫동안 그 잎을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가스 스토브 위에 치킨 수프를 적고 있던 수를 불렀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수. 존 씨가 말했다.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보여주려고 마지막 잎사귀가 저기에 남아있는 것 같아. 죽고 싶어 하는 건 죄지. 이제 수프 조금만 갖다 줘. 포트와인 조금 넣어서 우유도 같이. 그리고, 아니다. 손거울 먼저 갖다 주고 뒤에 베개를 받쳐줘. 앉아서 네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게.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낡은 푸른색 셔츠를 입은 배엄마는 바위 대신 큰 냄비를 엎어놓고 그 위에 은둔자 광부처럼 앉았다. 이제 수의 모델이 돼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모델 자세를 취하는데 바위에 올라 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큰 냄비를 엎어놔놓고 그 위에 앉아서 모델의 자세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다음날 수가 1시간쯤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이제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난 뒤에 확 껴져. 마치 영화 화면이 확 바뀌어 나가듯이. 요런 것도 참 재미있는 그 기법을 잘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랄까 느슨하게 쭉쭉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가서 확확 이렇게 꺾어가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을 그리는 그림이 계속 그림 그리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확 바뀌면서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죠. 수가 1시간쯤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존 씨는 눈을 크게 뜨고 멍한 시선을 내려 녹색 커튼에 고정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녹색 커튼을 좀 치워줘. 창밖을 보고 싶. 그러면서 속삭이듯이 친구인 수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는 그대로 이제 그렇게 커튼을 치워주고 어라? 사나운 바람이 밤새 몰아쳤는데도 담쟁이 잎 하나가 아직도 벽돌에 붙어 있었다. 이제 수도 놀라고 둘 다 이제 놀라는 거죠. 그걸 보면 덩굴에 남은 마지막 잎이었다. 이제 마지막 잎이 하나 남았는가? 잎자루 부분은 아직 진한 초록빛이 남아 있었지만 톱니 가장자리가 시들고 약해져서 누렇게 변해버린 잎이 땅에서 한 6m쯤의 높이에 가지에 꿋꿋이 버티고 있었다. 마지막 잎이야. 존 씨가 말했다. 지난밤에 분명히 떨어질 줄 알았어. 발음 소리를 들었거든. 아마 오늘은 떨어질 테고 그럼 나도 따라 죽겠지 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제발 하면서 수가 이제 지친 얼굴로 베개 쪽으로 숙이며 말렸다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날 좀 생각해줘.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거라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다가 너 먼저 떠나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존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얘기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미지의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영혼이다. 여기에서 이제 작가가 자기가 생각할 때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다. 그거는 미지의 여행을 떠날 준비다. 아무도 갔다 온 사람 없죠, 여기도. 예, 다 우리 못 갔다 왔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고독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녀를 우정 그리고 이 세상에 묶어주었던 끈들이 하나 둘 풀리면서 망상은 더욱 강하게 그녀를 사로잡는 듯 했다. 이게 이제 작가가 묘사하는 그들의 관계라든지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땅거미가 졌는데도 외로운 담쟁이 잎은 벽에 붙은 줄기에 매달려 있었다. 이었고 밤이 되자 폭풍은 다시 몰아쳤고 자, 이 부분 보세요. 밤에까지 그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밤에 이제 다시 북풍이 몰아치고 비는 창문을 두들겼고 네덜란드식 처마 아래로 후드득 떨어졌다는 겁니다. 비가요. 날이 밝자 존 씨는 커튼을 올려달라고
득달같이 요구했다. 영감에는 오늘은 틀림없이 떨어졌을 거다라는 생각, 득달같이 이제 커튼을 올려달라고 나리박자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그런데 담장의 잎은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존 씨는 누운 채 오랫동안 그 잎을 보고 있었다. 이제 존 씨가 생각하는 거예요. 밤새 다 떨어졌을 줄 알았는데 저 담쟁이 이파리가 끝까지 저렇게 남아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존 씨가 이제 끼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존 씨가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수. 그러면서 치킨 수프를 적고 있던 수를 불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그거를 마지막까지 보여주려고 저기 저 잎사귀가 남아있는가 죽고 싶어 하는 건 죄지. 이제 자기 자신께 되돌아옵니다. 이제 수프를 조금만 갖다 줘. 포트 와인도 조금 넣어서 우유도 같이 좀 넣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럴 걸 먹을 걸 달라 그러다가 그리고 아니다. 손거울을 먼저 갖다 주고 영감이 이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나왔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좀 챙기고 있어 손거울을 먼저 갖다 달라고 그러죠. 뒤에 베개를 받쳐줘. 앉아서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게. 영감은 늘 송장처럼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왜 그랬다고요? 마지막 끝까지 첫날 밤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졌고 밤사이에 북풍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러는 속에도 안 떨어진 걸 보면서 아, 저것이 마치 내 생명을 죽으려고 하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생각을 꾸게 되죠. 그다음에 1시간 뒤에 그녀가 말했다. 수,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어. 오후가 되자 의사가 왔고 진료가 끝나자 수는 배웅하는 척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이제 가능성이 반반이요. 의사가 수의 가늘고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간호만 잘해주면 나을 수 있겠어. 이제 나는 아래층의 다른 환자를 보러 가야겠군. 그 이름이 베어만이라고 하든가 아마도 화가일 거야. 그 사람도 폐렴이래. 약한 노인인데다 급성이지.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 편안하게 해주려고 입원시킬 생각이네. 이튿날 의사는 수에게 말했다. 이제 고비는 넘겼어. 당신들이 이겼어. 영양 보충하고 잘 쉬기만 하면 될 거요. 그날 오후 수는 침대로 다가가 쓸모없는 새파란 양모 어깨덮개를 흐뭇하게 뜨고 있는 존 씨를 베개와 함께 한 팔로 감싸 안았다. 내게 할 말이 있어, 귀여운 아가씨. 그녀가 말했다. 오늘 베어만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병을 얻은 지 고작 이틀 만이야. 병이 난 첫날 아침 아래층 방에서 아파 어쩔 줄 몰라 하는 할아버지를 관리인이 발견했대. 신발과 옷은 흠뻑 젖어 얼음처럼 차갑더래. 그렇게 날씨가 사납던 밤에 어딜 다녀오셨는지 알 수 없었지. 그런데 불 켜진 랜턴, 늘 있던 곳에 끌고 온 사다리, 그리고 붓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이 뒤섞인 팔레트를 발견했대. 그런데 얘 창밖인 마지막 담쟁이 잎을 봐. 바람이 불어도 팔랑거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았니? 존 씨, 저건 베어만 할아버지의 걸작이야. 할아버지는 마지막 잎이 떨어지던 밤에 저걸 그려놓으신 거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1시간 뒤에 그녀가 말했다. 수,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어. 또 이제 나폴리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후에 이제 의사가 왔고 의사가 진료가 끝나자 수는 배웅하는 척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가능성이 반반이요. 이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의사가 수의 가늘고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간호만 잘해주게 되면은 곧 나을 거. 이제 나는 아래층으로 가서 다른 환자를 봐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환자 이름이 베어만이라든가 뭐 이러면서 환자 얘기합니다. 아마 화가일 걸세.
그러면서 인제 이 사람들하고 친한 사이인지 어떤 사이인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폐렴인데 급성인데다가 노인이고 해서 가망이 없어져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입원을 좀 쉬고 싶어서 아래층에 가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아래층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튿날 의사는 수에게 말했 "이제 고비는 넘겼어. 당신네들이 이겼어. 영양 보충하고 잘 쉬기만 하면 될 것 같소." 인제 괜찮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존 씨가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에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인제 살 것 같다." 인제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 줍니다. "당신네들이 이겼어. 영양 보충만 잘하면 될 것 같소." 그날 오후 수는 침대로 다가가 쓸모없는 새파란 양모 덮개를 흐뭇하게 떠고 있는 존 씨를 베개와 함께 한 팔로 감싸 안았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아가씨." 그렇게 하면서 인제 존 씨가 건강하게 돼서 이렇게 뜨개를 뜨고 있는 양모 새파란 양모 어깨 덮개를 뜨고 있는 그 존 씨인데 "내게 할 말이 있어." 하면서 인제 말합니다. "오늘 배엄한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병을 얻은 지 고작 이틀 만이야. 병이 난 첫날 아침 아래층 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할아버지를 관리인이 발견했대. 신발과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음처럼 차갑더래. 그렇게 날씨가 사납던 밤에 그는 불 켜진 랜턴도 그대로 있고 또 널리 끌고 다니던 사다리도 그대로 있고 또 붓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초록색 물감과 노란색 물감이 뒤섞인 팔레트, 그림 그리는 팔레트죠. 팔레트를 발견했대. 그런데 창밖에 담장이를 잎을 한 바 바람이 불어도 팔랑거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니? 그러면서 인제 얘기를 해 줍니다. "저건 배엄한 할아버지가 그린 글자기야. 할아버지는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밤에 그걸 그려 놓으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소설이 끝났습니다. 인제 '이 소설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은 매우 따뜻한 인간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대어 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따뜻한 풋한 인간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것은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는, 마치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고 가듯이 타고 가는 어떤 그런 것을 인생이라고 봅니다. 특히 배엄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젊은이가 쉽게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또 배엄한 할아버지는 평생 40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걸작을 그릴 거야." 내가 마지막 걸작을 그리면 심지어 "니네들 이 가난한 이 아파트에 이렇게 살 게 아니고 다 니네들이 여기 살 자리가 아니야. 나하고 좋은 데 가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냈죠. 어떻든 이 노인네 자체가 끊임없이 뭐를 추구합니까? 희망이라는 걸 부여잡고 끊임없이 구원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바로 저는 이제 구원이라는 말로 좀 더 나아가서 볼게요. 한쪽은 젊은 여자가 겨우 폐렴 걸려서 자기 자신이 떨어지는 가을날 떨어지는 이파리를 보면서 그 이파리처럼 자기도 그렇게 굴러 떨어질 거라고 동일시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제대로 된 작품 하나 못 내고 겨우 모델이나 서고 그렇게 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이 할아버지가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뭡니까? '내가 걸작을 그릴 거야.'라는 게 이 할아버지는 결국 이 사람들께는 구원자지요. 이 젊은 예술가들께는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정신 세계는 이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의 주류라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할아버지가 그 북풍 사납게 부는 밤에 가서 사다리를 놓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거기 설치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면서 흠뻑 비를 맞으면서 할아버지는 폐렴에 걸리게 되지요. 폐렴을 걸려서 이틀을 앓다가 결국은 곧바로 죽어버립니다. 그 곧바로 할아버지는 죽었을지 모르지만은 이 할아버지가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젊은 화가를 살려야 되겠다는 아까 눈에 눈물을 글썽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 글썽이는 거를 그냥 눈물만 글썽이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죠. 그러면 마지막 남았는 하나의 이파리를 내가 그려서 저기에 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아버지는 그걸 행동으로 옮겼고 그 행동으로 옮겼는 그것이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희생이 있죠. 희생은
뭐를 뒤따라오나요? 희생은 구원을 뒤따라오죠. 그래서 이제 늘 이런 식으로 볼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죽어 없어졌는가 보다 허무하게 끝나는 허무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가을 되면은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낙엽 자체로 봐서는 떨어져서 썩고 없어질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나뭇가지에다가 뭘 두고 왔나요? 새봄에 대한 기약을 두고 왔죠. 내년 되면 새로운 싹이 움터서 또 싱싱한 이파리들이 있을 거라는 기약을 분명히 해두고 떨어진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걸작에 대한 것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살릴 수 있는 예술품을 그렸는데 그 예술품이 바로 걸작이 돼버린 거죠. 걸작이 뭡니까? 유명해야 걸작이 되나요? 예술이라는 게 깊이 무슨 뭐 그렇게 돼야 되나요? 물론 그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뭘 얘기하나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을 살릴 수 있는 예술의 힘. 이 예술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소설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어느 누구도 쉽게 손을 놓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움켜잡고 바둥바둥이라도 살아가면서 가진 꿈을 어떤 경우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 소설 속에 녹여 있는 정신이라 그렇게 될 수 같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빨리 끝납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셨을 때에 좋은 어떤 그런 상큼한 사이다 한 잔 마신 것처럼 상큼한 그런 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